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98회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가 절반이 지나갔네요. 어떡하지? 아니 이럴 때 긍정적인 사람은 절반이 또 남았구나. 남았다. 네. 네. 자,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커튼콜에 모신 손님은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름이 너무 우선 예쁘세요. 그죠? 김봄소리. 네, 감사합니다. 누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아. 한글 이름이고 네. 제가 겨울생인데 이제 네. 봄소리 같은 정말 따뜻하고 어.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와. 지어주셨어요. 그렇구나. 네. 좋다, 지금 좋다. 비록 봄은 좀 지났지만 봄소리 같은 희망적이고 따뜻한 네. 이야기를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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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와 음악을 가지고 네. 오셨습니다. 네. 어떤 얘기부터 해야 될까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바로 며칠 전에 이제 공연을 일단 한국에서 리사이틀 투어를 마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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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떠셨어요? 얘기, 네. 이번 제가 음반 발매를 기념으로 바이올린 온 스테이지라는 음반 제목과 동명의 투어를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불과 며칠 전에 롯데 콘서트홀 연주를 마지막으로 4개의 도시 네. 수원, 대구, 안성, 안성, 그다음에 서울에서 서울. 이렇게 연주를 했었고 네. 그래서 무사히 잘 맞춰서 아주 행복하고 이제 조금 좀 추스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참 그 전에 이제 지금 음반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얼마 전에 음반이 나왔고 그러니까 도이치 그라모폰 하면 사실 뭐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지만 네. 한 124년 정도 된 굉장히 오래된 클래식 음반사,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클래식 음반사하고 거기서 이제 음반이 나왔다 하면 정말 이거는 인정받는 음악가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네. 그런 건데 거기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계속 웃으시고 계신데 네, 한국인 여성 바이올리니스트로서는 최초로 네. 그것도 도이치 전속 그라모폰, 계약. 예, 전속 계약을 했고 와. 전속 계약하신 분이 그 전에 도이치 그라모폰 이를테면 조성진 그리고 얼마 전에 소프라노 박혜상 씨가 또 전속 네. 계약을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김봄소리 씨도 전속 계약을 한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올해 2월 그렇죠. 했습니다. 그럼 전속 계약을 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네. 전속 계약을 한다는 건 일단 그 전속 계약 로스터에 들어가고요. 네. 이제 그거가 주는 의미는 이제는 정말 전속으로 DG에서만 앨범을 낸다는 계약이고 네. 그리고 요즘 시대는 조금 또 다른 게 영상이나 이런 매체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DG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영상도 모든 것들이 다 나가고 DG에서 이제 영상을 제작하고 네. 레코딩에 더불어 요즘엔 영상도 아주 중요해져서 뭐 DG 스테이지라는 그런 플랫폼도 새로 만들었고요. 네. DG에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더 이게 활발해진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더 그런 많은 청중분들과 이제는 정말 비대면으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전속으로 그러니까 DG에서만 네. 한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장기간으로 두고 네. 어떤 아티스트로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커리어를 계속 그 안에서 네. 이제 발전시켜 그 나간다는 레이블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럼 보통 기간은 얼마 정도 하나요? 뭐 사람마다 보통이라는 건 다르겠지만, 없고 네, 다 네. 계약 조건이 다르고 그러고 이제 네. 계약에 관해서는 그냥 멀티 디스크 계약이라고만 네, 나와 네. 있고요. 이렇게 자세한 조건들은 보통 안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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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네. 계약이니까. 근데 그 전에 전속 계약 하시기 전에도 사실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음반이 나왔고, 그것도 잘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라파 블레아츠라는 피아니스트랑 같이 했던 그러니까 앙상블 그러니까 듀오로 했던 그 맞아요. 음반을 내셨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아까 2019년에
뵀던 기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전속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음반이 나왔던 거고. 네, 그때는 왜냐하면 라파 블레아츠가 전속 계약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이제 라파 블레아츠가 실내악 음반을 처음으로 내는 거였어요. 체인버 네, 뮤직 음반을. 네, 그래서 네. 이제 저를 파트너로 제안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었고 네, 그렇게 해서 네. 제가 또 인연을 맺게 되었죠. 네. 그때 들었던 얘기도 되게 재밌었어요. 뭔데? 인연을 맺게 된 그 과정, 오. 그 피아니스트요. 텔레비전에서 보셨다고. 누가요? 그 피아니스트가 네. 이제 쇼팽 콩쿠르 위너예요. 네, 2005년. 네, 네. 맞아요. 그때가 아마 임동민, 임동혁 아하. 씨가 2위 없는 3위를 했을 때, 그때 1등했던 우승자. 네. 네. 그래서 폴란드인으로서 크리스티안 침머만 이후로 처음으로 나오는 쇼팽 콩쿠르 우승자여가지고 이제 저도 너무 익히 잘 알고 너무 좋아하는 연주자였는데 이제 그분이 폴란드에 아직도 사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2016년에 비에니아프스키 콩쿠르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바이올린 콩쿠르로는 비에니아프스키가 이제 쇼팽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방송 중계나 네, 네, 그런 네. 거를 해주거든요. 폴란드에서 폴란드에서. 국민적인 네. 네, 완전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콩쿠르여서 그래서 다 방송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폴란드에서 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보면서 이제 가족들이랑 다 같이 약간 월드컵 경기 보는 것처럼 응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팬이 됐다고 네. 저한테 어느 날 이제 콩쿠르가 다 끝나고 이메일이 왔는데 이제 네. 자기는 I'm 라파 블라츠고 자기는 피아니스트고 너무나 잘 아는데 네. 그렇고 이제 자기가 음반을 녹음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듀오 파트너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가 너무 저랑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연주도 하고 레코딩도 같이 하면 네. 어떻겠냐. 네. 자기가 디지 레이블 소속인데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저는 믿겨지지가 않는 네. 내용이잖아요. 네. 뭐 말로만 듣던 그런 레이블의 네. 그 라파 블레아츠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그러니까 스팸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 네, 수도 네. 있고. 그냥 메일로만 오니까 그렇죠. 어떻게 사기일 수도 있고 사칭. 네, 텔레비전에서 봤다면서. 그러니까요. 피싱. 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우선 답장은 했죠. 너무 네.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서 이제 잘 진짜 라파오였어서 네, 네. 예, 그래서 잘 뉴욕에서 저희가 처음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라파오가 이제 뉴욕에 연주를 하러 네. 왔어서 제가 뉴욕에 살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뉴욕에 와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하는데 너무 이제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차갑고 조금 네, 네. 예민할 것 같고 이랬던 그런 아티스트 음악만 들으면 사실 정말 저렇게 치려면은 얼마나 성격이 힘들까 완벽주의.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따뜻하고 그리고 정말 근데 특이하기는 특이해요. 네,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특이한 면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그 막 이런 뭐라죠? 약간 부정적인 그런 쪽이 아니고 굉장히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아티스트라서 너무 지금까지도 계속 연주를 같이 네. 하거든요. 이번 여름에도 바르샤바에서 쇼팽 페스티벌을 하는데 네. 거기서 같이 연주를 하기로 돼 있고 네. 계속해서 이제 음반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더 많은 프로젝트를 네. 그냥 그 평생 같이 갈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렇게 딱 맞는 그런 실내악 파트너를 만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행운이죠. 뭐 음악적으로도 너무 잘 맞고 좋고 근데 이제 또 인간적으로도 잘 맞아야지 이게 사람이 네. 하는 그쵸. 예술이다 네. 보니까 그래서 불편하고 이러면 아무리 좋아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그런 점이 좋아서 네. 그래서 너무 아직도 기대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벌써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이미 음반 내셨는데 이제는 전속 계약을 하고 이제 솔로로 이제 처음 음반을 내신 거잖아요. 네. 네.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작년에
그러니까 언제 하신 거죠? 그게 녹음이요. 네, 녹음이 2020년 12월이요. 그러니까 네. 그때 굉장히 힘들게 한참 하셨다고. 힘드실 때. 근데 정말 너무 드라마틱했어요. 그 어. 녹음하는 과정이. 왜냐면 원래는 이제 12월이 아니었고 네. 훨씬 그 전에 녹음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뭐 녹음을 하려고 하면은 계속 국경이 막히고 제가 독일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 독일 네. 베를린에 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녹음한 곳은 폴란드예요. 네. 거기에 있는 브로츠와프라는 도시에 있는 네. NFM 브로츠와프 필하모닉이랑 같이 녹음을 했는데 이제 거기까지 제가 가는 거가 일단 미션이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녹음을 진행하려고 하면 계속 톰 마이스터가 갑자기 코로나 확진 되고 갑자기 지휘자가 미국 갔다가 돌아오는데 코로나 확진 어머. 되고 뭐 멤버들 중에도 막 몇 명이 관악기 파트에서 네. 확진되고 어머. 이러니까 계속해서 미뤄지고 이래서 이게 진짜 올해 안에 가능할 것인가. 사실 그때 마감하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여름에 못 나오거든요. 네. 이게 네. 생각보다 시간이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 그래서 그러면 정말 1년이 밀릴지 2년이 밀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했어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제가 그 곡을 하기로 했던 레퍼토어를 1년 내내 잡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저도 네. 이제 제 연주 스케줄이 다 그쵸. 있고 한데 네. 그래서 정말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12월에도 끝까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심지어 국경도 막 이렇게 막혀서 비행기가 안 뜨는 그런 때였어요. 12월이. 네. 그래서 차를 타고 네. 그 브로츠와프까지 이동을 했고 어머. 그러고 이제 거기 호텔에서 이제 머물면서 리허설하고 이제 불과 사흘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곡이 9곡이었거든요. 그래서 음. 리허설 하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곡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원래 제가 굉장히 좀 강철 체력 이런 걸로 유명한데. 그래요? 네. 네. 최고는 아담하신데. 네. 그거의 반전으로. 네. 네.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리허설을 하는데 그날 끝났는데 막 손가락에 피가 나는 거예요. 어머머머.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게 못 버티는 거예요. 어. 뭐 체력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이게 계속해서 짚고 누르고 막 네, 많은 네. 노트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그냥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큰일 났다. 피를 흘려가면서 녹음하시는 음반이네요. 피땀 눈물. 네, 정말 피땀 눈물이 막. 네. 그래서 너무 어떡하냐 진짜 막 그래서 막 중간에 리허설 멈추고 네. 이게 또 붙어야 되니까 그죠. 어머. 이렇게 손톱 밑이 이렇게 보통 눌려가지고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그러니까 녹음할 때 사람들이 너무 응원하는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막 이거 피를 흘리는 것도 있고 어떻게 피 흘리며 녹음하는 바. 레드 바이올린이었던 아니 지금이야 이렇게 웃지만 그러니까요. 당시에는 얼마나 막 걱정 이게 막 마음 졸이고, 더피나고 덧나면 큰일 나니까. 어머. 그것도 그렇고 이제 막 그 와중에 또 확진이 누구 한 명이라도 생기면 우리는 이제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너무 걱정이 되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더 필사적으로 네. 막 녹음하는 거에 정말 도와주려는 그리고 음악을 진짜 사실 그때까지 연주가 다 못했으니까 네, 다들 이렇게 그렇죠. 굶주려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연주 자체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 명이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죠. 그거였으니까 네. 그래서 다들 너무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사실 그게 어려워요.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정말 되지 그냥 편한 상황이었으면 오히려 이제 음악적으로 네. 제가 정말 만족할 만큼 이렇게 막 열정적인 이런 에너지를 불태워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그렇게 잘 되지 않거든요. 제 그렇죠. 마음 같지 않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번 음반이 조금 더 저는 애착이 가고 모든 사람들 어떤 염원이 네. 정말 강하게 담긴 그래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네. 그렇겠어요. 뭐 음반 녹음하는 게 뭐 원래 힘든 일이지만 이번에 정말 사연도 많고 그래서 더더욱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음악적으로도 더 잘 나온 음반이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맞아요. 막. 예, 오케스트라 사운드도 네. 너무 살아 있고 네. 그 막 그런 음악을 만들고자 하는 그 열정이 너무 느껴져서 네. 네, 네.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제목이 아까 이제 공연도 똑같은 타이틀로 바이올린 온 스테이지 했다고 했는데 사실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연주를 하는 건가? 이거 뭐 이렇게 뜻이 예, 네. 이렇게 지으신 이제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예. 네, 일단은 이제 레퍼토어에 관련해서 보통은 이제 제목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어떤 제목을 들으면 어떤 컨텐츠가 들어있는지가 네. 딱 떠올랐으면 좋겠으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번에 녹음한 곡들이 거의 오페라와 발레 네. 그리고 댄스에 관련된 음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무대 음악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오페라 네. 무대 그리고 발레 무대 뭐 음. 댄스 음악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바이올린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모든 다양한 종류의 무대들을 이제 이 음반으로 그 무대를 소개한다 네, 이런 네. 의미로 바이올린 온 스테이지라고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편곡을 하셔서 연주한 곡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왜 원래 바이올린 원래 오리지널 레퍼토리도 많은데 왜 이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담은 곡들 중에는 이제 오리지널 작품들도 그쵸, 많이 네.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제가 특별히 편곡을 실제로 새로 부탁드린 것도 있고 네. 그 곡이 한 3곡 정도가 네. 되는데 우선은 제가 오페라와 발레에 관련된 음악을 담고자 했던 것은 제가 첫 번째 음반은 도이치 그라모폰이 아니고 워너에서 냈어요. 맨 처음 음반. 네, 메인 제일 데뷔 음반은 네. 이제 그때 제가 담은 게 비에니아프스키의 협주곡 2번 네, 그리고 네. 쇼스타코비치 협주곡 1번을 담았는데 이제 그게 처음 데뷔로 협주곡 음반을 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음반으로는 실내악을. 네, 제가 챔버 리사이틀 음반을 그죠. 냈잖아요. 그래서 네. 소나타들을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벌써 사실 제가 데뷔 음반이기는 하지만 이게 세 번째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 밸런스를 생각해 봤을 때 네.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의 어떤 솔로적인 그리고 비르투오소적인 측면을 조금 이제는 내가 주장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뭐 자신감은 사실 그렇게 있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하지 않으면 언제 할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저를 소개하는 제일 첫 그쵸. 음반이기 네. 때문에 네. 게다가 디지 아티스트로서 처음 어떤 내는? 정체성을 네. 딱 어떤 사람으로 소개가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네.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면모를 좀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 어떤 음악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떠올렸을 때 저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저의 연주가 그리고 음악이 뭐라고 할까요? 조금 바이올리니스틱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싱어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노래하는 네. 바이올린으로 저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올린으로 음악을 하죠. 근데 이제 기술보다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그래서 항상 싱어들의 그 음악에서 많이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고 바이올린이라는 악기 자체가 워낙 사람의 보이스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와 비슷한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이게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잘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레퍼토어를 담았습니다. 그럼 노래를 원래 하시는 것도 좋아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네. 진짜 꿈이 가수였어요. 그래요? 막 동요 대회도 엄청 많이 오. 나가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동요 대회 나가면서 알았죠. 한계가 있구나. 잘 하긴 했어요. 네, 음악을 네. 워낙 좋아하고 네, 노래 부르는 네. 거 좋아하니까. 근데 저 위까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제 파까지 네. 올라가냐, 솔까지 올라가냐. 그거 너무 어렵잖아요. 파까지 올라가는 솔까지 올라가는. 그게 안 되니까 한계에 처음으로 부딪힌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이란 악기는 사실 제일 높은 악기잖아요. 그쵸. 현악기 네, 중에. 네. 이제 그래서 진짜 자유롭게 그럼 올라가네. 위해서. 네, 그래서 더 이제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악기여서. 네. 노래를 하고 싶어서 바이올린을 그렇죠. 네. 높은 음까지 자유롭게. 네.
아니 그래서 음악을 할 때 왜 노래를 해야 된다. 그 왜 피아노 하시는 분들도 그냥 이렇게 치지 말고 노래를 해 노래를 이렇게 노래하듯이. 얘기를. 네. 근데 그게 뭐지 사실. 맞아요. 그 사실 잘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뭐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맞아요. 뭐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그게? 그게 바이올린은 오히려 굉장히 그거를 설명드리기가 쉬운데 네. 피아노는 정말 피아노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한 번 터치를 하면 네, 바꿀 끊기잖아요. 수가 없잖아요. 네, 음을. 네. 그러니까 중간에 저희는 활로 이거를 그렇죠. 이어서 쭉 갈 수가 그럼요. 있는데. 컬러를 체인지하거나 네. 뭐 이렇게 뭘 디미니시트 하거나 이렇게 네. 뭐 바꿀 수가 네. 있는데 피아노는 그게 안 되니까 저는 이제 피아노 소나타 할 때 네. 피아노랑 이제 같이 하는 소나타를 할 때 너무 네. 재밌어요. 그게 이제 대조가 너무 확연하게 되잖아요. 특히 막 2악장 같은 거 할 때 너무 고생해요. 피아니스트들이. 그죠. 노래하고 이거 이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 편하고 막 그죠. 이렇게 맞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지 약간 그런 맞아요. 네. 네. 그냥 피아노는 그쵸. 그냥 한 음을 짚어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나잖아요. 어떻게 노래하듯이 그냥. 하지? 그러니까 진짜 피아노 할 대단한 때도 거예요. 네. 노래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제가 막 듣거든요. 입만 노래하듯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레가토 뭐 그쵸. 이거잖아요. 근데 참 그러네요. 그래도 바이올린은 노래하기가 굉장히 그래도 훨씬 좋은 수월하죠. 악기다. 네. 색을 입히기가 좋다. 네,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이 티나기도 하고 그거를 네. 못했을 경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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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만큼 엄청 이제 음의 변화가 다 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바이올린이 조금 잔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다 들려버리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 여기서 들을까요? 하나 들을까요? 네. 어떻게 노래를 하셨나? 네. 그러면은 뭐부터 들을까요? 네. 지금 세 곡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김봉소린 마스네 타이스의 명상곡. 우선 네. 그러면은 네. 제가 노래하는 얘기를 계속 네, 했으니까 그러면 마스네 타이스의 명상곡을 네,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먼저 들어보시죠. 네, 어떻게 노래를 하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음에서 끝났어요. 아, 너무 노래하듯이 아름답게. 네. 진짜 노래하듯이. 아, 노래 같아요. 네. 아, 언제 하신 연주예요? 저게 아마 2015년 꽤 12월이었을 됐네요. 거예요. 네. 네. 어디예요? 이렇게 영상 보니까 뒤에. 아, 로고가 보이던데. 제가 그때 IBK 홀에서 그 챌린징 타임이라는 그 타이틀로 독주를 네. 가지고 나서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친구가 뉴욕에서 와서 같이 연주를 했어서 이제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서 또 한번 하면 좋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셔서 그때 원주 캠퍼스에 있는 학생분들과 교수님들이 다 오셨었어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다른 공연이랑 네. 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좀 되게 특별한 연주였던 기억이 그리고 굉장히 추운 겨울이어서 그 대기실에서 바들바들 떨었던 네.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래서 뭔가 2015년이면 애틋해요. 상당히 네. 예, 벌써 6년 됐는데도 그때 기억이 이제 막 새록새록 나시나 봐요. 지금. 네. 네. 아, 이 앨범 진짜. 이번 이게 앨범에 이제 저 곡이 저곡도 들어있는 거죠. 들어있는. 네, 이번 앨범에 제가 저 곡은 뭐 너무나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 제가 정말 제일 즐겨서 하는 앙콜곡 중에 하나고 네. 또 이번 앨범 주제도 너무나 잘 맞는 네. 오페라에서 네. 나오는 이제 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네, 오케스트라와 함께 담았어요 이번에는 네. 그래서 네. 이제 저 반주와는 다른 음향을 느낄 수 있어요. 네. 네. 다른 곡들도 많지만 그건 또 얘기하다가 네. 또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옛날 얘기도 막 하거든요. 옛날 얘기요. 네, 옛날 얘기. 언제부터 아,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아까 이런 아. 얘기부터. 동요 대회 나가서 맞아요. 제가 동요대회 되게 오랫동안 나갔어요. 어. 한 거의 5학년 때까지 나간 것 같아요. 오. 네. 네. 근데 이제 바이올린은 시작은 7살 때, 한국 나이로 7살 네. 때 시작을 했고, 그 전에 이제 피아노를 원래 6살 때 시작을 네. 했는데, 음악회를 되게 자주 다녔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부모님 워낙에 음악을 좋아하시고, 음악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피아노를 피아노. 하셨고, 아. 네, 그래서 네. 이제 막 뭐 같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바이올린은 못 하시니까. 음. 그리고 이제 딱 그때
정경화 선생님이 대구에 오셨었어요. 네. 그때 비발디를 연주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제가 바이올린을 하기 전에 그 연주를 갔는데 이제 바이올린에 대해서 완전히 꽂힌 거예요. 그 연주에서. 완전 아기 때인데요. 저 7살이니까. 네. 와. 네. 보통 좋을 텐데 그때 가면 아닌가? 맞아. 졸았던 연주들도 많은데 그 네. 연주는 아. 그 정경화 선생님이 주시는 그 특유의 완전히 그쵸. 몰입감 그리고 네. 카리스마 네. 이런 거에 완전히 이제 사로잡힌 거죠. 거의 뭐 악마적인 그런 네. 매력을 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너무 이제 몰입을 하다 보니까 애기지만 네. 뭐 막 눈물을 글썽글썽 오, 했었대요. 진짜요? 부모님이 오. 얘기하시기를. 그래서 뭐가 아픈 뭐 막 열나는지 막 이렇게 너무 바이올린에 매료돼가지고 어.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빠져가지고. 셔킹. 예. 어. 그래서 선생님 저렇게 연주를 할 수 있구나. 저런 소리가 막 네, 이렇게 네. 여기 꽂히는 소리가 나니까 어. 예. 그거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갔으니까 아. 이제 실황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냥 그렇죠. 예. 음반으로 듣는 네. 거랑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렇게 쇼크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이올린을 진짜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랬구나. 진짜 음악회 아이를 데려갔는데 애가 막 눈물 글썽글썽하면 안 시킬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와. 그러게요. 예. 근데 시켰는데 또 잘하신 거지. 너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예. 잘하신 거.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제가 잘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네. 아직도 생각이 나요. 처음 악기를 사오 이제 8분의 1짜리 너무 네, 조그맣잖아요. 네. 제가 네. 큰 편도 아니었으니까 너무 조그만 악기인데 이제 저는 잘할 줄 알았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근데 소리가 막 그렇죠. 진짜 들어줄 수가 없는 소리가 나고 바이올린이 처음에 사실 소리 내기 어렵잖아요. 네. 저는 뭐 안 해봤지만. 그리고 네. 이제 이게 원래 한 음만 내야 되는데 네. 이제 A를 그으라고 하는데 계속 다른 현이 다 그렇죠. 그어지는 거에 이게 네. 힘이 조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재능이 없는 건가 진짜 음.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을 할 만큼 어린 시절에요. 그러니까 7살 7살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서 피아노랑 너무 다른 아, 거예요. 그렇죠. 피아노는 어쨌든 소리가 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충격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나 충격을 극복하고. 네, 네. 이겨내고. 그러면 언제 나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난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건 언제쯤이셨어요? 그거는 한 중학교 들어가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중학교를 이제 제가 예원학교를 나왔는데 네. 그때는 제가 대구에 있었어요. 네, 네. 제 고향이 대구여가지고 이제 대구에 있었는데 그 예원학교라는 데는 서울에 서울이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큰 결정을 해야 되는 제 집을 이제 떠나서 몇 살 안 되는 인생에 가장 네. 큰 결정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 때문에 이제 가족들도 다 이사를 해야 되고 막 이런 너무 큰 변화가 있는 그런 결정이어서 그때 이제 해야겠다 이런 책임감을 느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일종의. 진짜 그때 온 가족이 다 서울로 이사를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렇구나. 초반에는 이제 제가 친척 집에 좀 가 있다가 네, 이제 네. 나중에 오셨는데 네. 그것만 해도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 너무 어렸잖아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애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왜 그랬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무슨 뭐가 될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무모하게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 몰랐던 거죠. 그 결정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아니 네. 근데 부모님도 굉장히 큰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뭘 믿고 네. 그렇게 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딸을 믿으셨겠죠. 보였겠죠. 이게 보통 애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는 와중에 정말 너무 힘들다. 뭐 그런 뭐라 그러죠? 슬럼프 혹은 그런 때가 뭐 있나요? 네. 공부하는 와중에 네. 늘 있죠. 늘 워낙에 어려운 악기고 또 진짜 인정해요. 그건 사실 피아니스트들이랑 저희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 꼭 그분들은 네. 뭐 너희는 네. 단선율이잖아. 이래요. 그죠, 그죠.
맞아요. 화음이 안 되잖아.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뭐 아니면 뭐 소나타 할 때 너희 악보 봐도 되잖아. 막 맞아. 이런 거. 자기들은 다 외워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거를 더 잘 알게 되면 다들 인정을 해요. 바이올린은 진짜 할 악기가 아니다. 왜냐면 악기 자체가 너무 예민하고 그런 만큼 이제 사람도 예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거를 더 잘 알게 되면 이제 그분들도 다들 그건 인정을 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단설이지만 인정. 그렇죠. 저희는 막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음정 안 틀리잖아. 우리는 그쵸. 맞는 음정이 없어. 왜냐면 정말 이게 음정이라는 게 굉장히 그 주관적이에요. 어떻게 그죠, 보면.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네. 사실 평균율로 이제 피아노가 조율돼 있는데 그쵸. 사실 그것도 저희한테는 이제 완벽하게 맞는 걸로 안 들리는 거죠. 음. 이 화음이 특히 이 뭐 어떤 화음을 했을 때 이거는 네. 이 조율로는 안 맞고 아, 이런 그래요? 게 다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또 예민한 것도 있고 그런데 무슨 얘기하다가 이 잠깐 슬럼프가 없냐. 아, 네. 진짜 악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네. 늘 악기와 이제 싸우죠. 음. 네,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니까 이런 네. 어려운 그런 것들을. 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약간 이런 마인드 그런 그냥 묵묵하게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고 보면은 사실 그게 또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잖아요. 네. 너무 힘들었다고 느껴져도. 제가 이번 녹음도 사실은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이럴 정도로 그렇게 제가 원래 힘들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네, 근데 막 너무 말할 데도 없고 정말 너무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심지어 전화를 드렸다니까요. 네, 제가 네. 그 녹음하는데 이거 진짜 끝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또 지금 와서 보면 또 그때 힘들었지만 이렇게 또 이게 무사히 나왔잖아요, 음반이.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더 힘든 그런 시간을 겪고 나서 오히려 더 그런 값진 게 네, 생기는 게 네. 아닌가. 그래서 더 단단해지고. 네, 조금씩 더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가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에요. 네. 지금까지 그 연주자로서의 인생 중에서 너무 기뻤던 순간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나 진짜 음악하길 잘했네. 너무 많은데요. 네. 음악 요즘에 조금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제가 이 힘든 시기를 2020년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제가 바로 직전까지 연주를 했었거든요. 네. 스페인에서 마지막 연주가 제가 코로나 이게 터지기 전에 3월이었어요. 그때 이미 뭐 작년 터져 3월에. 있었어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스페인에서 국경이 닫히기 일보 직전에 투어를 하고 이제 딱 닫혔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사실 조금 이렇게 말하면 엄살이긴 해요. 왜냐면 그러고 나서 5월에 바로 또 한국에서 거의 코로나 터지고 처음으로 하는 연주를 했었거든요. 네, KBS랑 네. 이제 기부 콘서트라고 그 국경 없는 의사회에 기부를 하는 그런 연주회를 했어서 이렇게 막 쉬었다고 얘기를 하기는 사실 엄살인데 제가 준비하고 막 이랬던 연주들이 다 취소되고 이러니까 그게 더 막 하나하나 연주 하나하나가 다 너무 더 소중해지고 이게 얼마나 귀한 그런 기회고 사실 코로나가 끝나고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소통이 단절된 그런 시대를 겪다 보니까 이제 음악으로서 소통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가 새삼 더 느끼게 되고 제가 제일 최근에 느꼈던 거는 이번에 한국 오기 직전에 스위스 바젤에서 연주를 했어요. 네. 이제 거기도 아직까지 코로나가 이제 극복되지 않아서 50명 원래는 관객 50명이었는데 이제 100명으로 늘려서 네. 100명까지 이제 관객들이 있고 근데 거의 뭐 1000명이 가까이 들어가는 홀에 그렇게 네. 띄엄띄엄 앉아서 보는데요. 그 연주에서 시벨리우스 협주곡을 연주를 했는데 네. 한국에 오는 비행기 내내 제가 이렇게 미소를 실실거리면서 네.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이러 뭐 때문에 이랬는데 정말 그 오랜만에 그 대곡을 네. 사람들이랑 네. 나눴다는 그 즐거움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네. 아무 이유도 없이 계속 그 기쁜 마음 그리고 아. 막 정말 그 밝은 그런 마음이 꽉 찼던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내가 인생에서 진짜 이렇게 즐거움이 오래가는,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일이 이거 말고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네. 갑자기 들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네. 그 대편성 말씀하시니까 진짜 최근에 한동안 큰 곡들을 별로 연주를 못했잖아요. 네, 다 바뀌었어요. 다 거리두기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나오는 곡이라도 굉장히 편성이 작은 곡들만 주로 해왔었는데 저도 지금 생각나니 그때 통영에서 연주하셨잖아요. 통영 페스티벌에 제가 갔었는데 그 페스티벌도 할 수 있냐 없냐 작년에는 취소됐으니까 막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띄어앉기를 하면서 하기로 맞아요. 했는데 어쨌든 거기서는 그렇게 막 편성 작은 곡들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꽉 찬 그런 맞아요. 곡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곡을 이 대편성곡을 너무 오랜만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음반으로 듣는 거랑 다르잖아요. 네. 현장에서 팡팡팡 하는 거랑. 근데 관객도 좋은데 딱 연주하시는 분들도 딱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맞아요. 또 더구나 오셨던 분들이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다 격리를 겪고서 이제 그 무대에 선 거였거든요. 외국 음악가들 있었는데 근데 다들 이렇게 끝나고서 인사를 하는데 다들 이 관객들이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너무 이런 광경을 처음 본다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통영에서의 연주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데, 하여간 그 전에는 당연히 뭐 그쵸. 가면은 음악회 하는 거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게 한동안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을 겪고 나니까 하나 하나가 다 너무 소중하다는 게 관객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연주하시는 예, 무대에 분들도 서시는 마찬가지고. 음악가들도 그렇지만 관객들도 네. 마찬가지. 예. 아, 아마 그날 관객들도 이제 집에 가는 길 내내 신청하시면서 가셨을 거예요. 네. 코로나가 참 많은 걸 느끼게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럼 그래. 곡을 하나 더 여기서 더 들어볼까요? 들을까요? 네. 네. 뭘 들을까요? 그러면 비에니압스키? 화려한 폴로네이즈. 화려한 폴로네이즈랑 카르멘 판타지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걸 한번 고르시겠어요? 대편성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막스만 카르멘 아, 네. 판타지가 대편성.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는 것이. 왁스만의 카르멘 판타지 네. 네, 듣겠습니다.
박스만의 카르멘 판타지 들었습니다. 이건 언제적 지금 녹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하신 거예요? 이 공연은 2015년에 그 예술전당 제야음악회에서 네. 코리안 심포니와 임원정 선생님이랑 아, 같이 연주했었고요. 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아까 연주했던 그 마스네 타이스 명상곡? 명상곡이 네. 2016년이었어요. 2016년. 네. 2016년 겨울이 추웠던 걸로. 네. 네. 네.
그러니까 요 곡도 지금 음반에 실린 곡인 거죠. 네, 이제 이 곡- 물론 연주하신 오케스트라는 다른 맞아요. 오케스트라지만 네. 피를 흘려가며 이 곡이 정말 피를 나게 하는 곡이에요. 아 진짜 그 네. 왁스만 그 판타지랑 네. 왁스만 카라멜 판타지랑 네. 이제 비에니압스키의 파우스트 판타지 그 두 곡이 이제 이 음반의 주축인데요. 네, 네. 판타지라는 그 장르가 그 오페라의 그러니까 막과 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 장면들에 나오는 그 주제 곡들을 다 묶어가지고 그쵸. 이제 판타지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이제 비에니압스키가 편곡을 한 거는 이제 파우스트 판타지고 네. 비에니압스키도 원래 엄청난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주로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가장 이제 판타지를 잘 만드는데 그래서 이 두 곡을 이제 제일 주축으로 네, 네. 음반에 담았습니다. 네. 얼마나 피를 흘리셨다고 하면 하니까. 진짜 손가락에서 피가 날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왁스만이 이게 또 하이베트에게 헌정한 작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하이베트라는 그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정말 악마적인 기교. 네. 악마들이 많은 그만큼 이 사람이 맞아. 인간인가 너무, 진짜. 예, 예. 네. 그럴 기교가 만큼 뛰어나니까. 정말 예, 연습을 하루에 8시간씩 죽을 때까지 했다는 그런 죽을 때까지요? 네, 정말 80 넘을 때까지 했다는 네, 네. 그런 정말 전설적인 악마적인 그런 네. 바이올리니스트한테 네. 헌정을 한 곡이니까 아. 이게 뭐 되든지 안 되든지 다 넣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봐라 막 이러고.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다 넣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곡이 이제 작곡됐을 때 일화가 있는데 네. 하이패치한테 헌정을 했는데 이제 네. 악보가 헌정된 악보는 퍼블리시를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곡이 좋으니까 네. 이걸 하고 싶은데 악보가 없으니까 레오니드 코간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아, 예. 네. 이 곡을 다 그 듣고서 청음을 해가지고 예, 예. 필사를 해서 어머, 네. 자기가 연주를 한 거예요. 어머. 그럴 만큼 이 곡이 탐났던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런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고. 아 근데 그때 뭐 혹시 분쟁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그때는 뭐 카피라이트 그런 개념이 그런 거 별로 없었으니까. 없었나 봐요. 그래도 왜 이거 다행히. 나한테 헌정됐던 곡인데 왜 네가 마음대로 내가 들어서 한 건데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분도 대단하시다. 네. 레오니드 그거 코간에. 들어서 하는 것도 네, 보통 네. 일이 아닐 텐데. 요즘은 그러니까. 카피라이트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힘들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이 곡은 내가 한번 연주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네. 맞아요.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아주 욕심이 날 만한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은 하다가 피를 흘리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을까요? 제가 좀 피가 잘 나나 보네요. 저도 이 곡만 하면 안 나는데 네. 이제 9곡을 다 그쵸. 한꺼번에 하루에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네. 진짜. 그러니까 어디가 나는 거예요? 네, 제가 아니 이분이 아마추어 그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리니스트를 하셨습니다. 몇 년 했는데 아니가 아, 궁금해가지고 여기- 얼마나 연습을 하면 여기서 저는 주로 나거든요. 어. 근데 서로 손톱 손톱이지만 아래. 제가 손톱이 굉장히 짧아요. 네. 이제 짧게 자르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눌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누르는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파고 들어가서 네, 피가 네. 네. 네, 그만큼 열정적으로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녹음하신 음반이라는 거.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가 음악 일기를 어렸을 때 쓰셨다고. 뭐 요즘 학원 가니까 뭐 수학 일기도 쓰고 수학일기? 수학 그게 학원 뭐야? 가면 수학 일기를 쓰더라고요. 못 살아. 뭐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냥 애들이 일기장 검사하는 걸 싫어하는데 수학도 진짜 싫어하는 거를 다 보면은 애도 이제 요령이 생겨서 뭐 이건 참 어려웠다 이런 거 했나요? 근데 음악 일기는 뭔가 좀 다를 것 같네요. 수학 일기랑. 수학 일기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음악 일기는 그냥 제가 이제 일기를 워낙에 쓰는 거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아까워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가는 게. 그래서 이제 남겨놓고 싶다. 네, 이거 시간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시간을 남겨놓고 싶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시절에 배웠던 음악들이 어떻게 느껴졌는지를 담아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일기를 자연스럽게 쓰다 보니까 음악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제가 콩쿠르 할 때도 막 그런 일기를 쓰고 이렇게 남겨놓고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지금 보면은 굉장히 귀엽죠. 그냥 귀엽고 이제 뭐 그때 만약에 그 나이에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네, 학생들을 네. 보면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나이대의 어떤 공감할 수 있는 그거를 제가 아직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의 기억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시간을 남겨놓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중학교 때 쓰셨던 그때부터. 거예요? 요즘도 쓰세요? 요즘에도 가끔 쓰죠. 그러니까 매일은 못 쓰지만 네. 정말 기념하고 싶은 연주나 네. 이런 뭐 녹음이나 녹음 때 일기를 써놓으면 그렇게 나중에 보면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다음 녹음 때 내가 저때 진짜 힘들었구나. 이번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네.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졌는지 나중에 되면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어떤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렇게까지 왔나 이런 거를 돌아볼 수 있으니까 좀 초심을 이제 생각했을 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연주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되게 네.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혼자만 간직하실 거죠? 뭔가 이렇게 나중에 뭐 부끄러워요, 나온다고 부끄러워요. 이러면 네. 아이들이 보면 되게 공감할 수 있을 그럴 수 있을 것도 것 같아요. 같아서. 네. 네. 그럼 중학교 때는 뭐 녹음을 하진 않았을 테니까 뭐 노래를 듣고 쓰는 거예요? 뭐 좋았던 연주회를, 노래? 그쵸, 연주회를 갔다거나 아니면 연습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라던가 아니면 뭐 레슨 받아서 너무 힘들어서 막 울고 뭐 이런 것도 쓰고 그러니까 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감정들이 그때 느꼈던 그때는 막 모든 것들이 되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어떤 예를 들면 뭐 실기시험 이런 것들도 막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막 세상이 무너지고 막 세상이 바뀌고 이런 느낌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 이제 돌아봤을 때 굉장히 재밌고 배우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음악 일기를 이렇게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뭔가 조언을 내가 겪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이런 만약에 그런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하시겠어요? 제가 조언을 한다면 이게 되게 제네럴하니까 네. 그냥 딱 생각나는 거는 네. 그냥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요즘 음악하는 학생들 그리고 특히 유학생들 요즘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막 미국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합격은 했는데 이제 계속 여기 한국에 남아 있고 이런 학생들도 많고 이래서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막혀 있고 사실 시작하는 연주자들이 엄청 힘들 거예요. 아마 연주 기회도 얻지도 못했는데 이제 막 이게 연주가 아예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기회가 있다가도 날아가고 그런데 그래도 저는 그 도전하는 그러니까 컴포트존에서 있지 말고 조금 자기가 힘들고 좀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를 들면 뭐 콩쿨도 항상 왜 콩쿨 나가기 싫으면 이런 게 잘 보여요. 뭐 콩쿨의 안 좋은 점, 콩쿨의 부작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콩쿨 나가면은 콩쿨은 뭐 원래는 말들을 위한 거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매기는 게 의미가 없다. 막 이렇게들 다들 얘기를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당연히 있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나오는 게 없어요. 저는 도전은 계속 할수록 뭐가 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겁 없이 너무 많은 장고하지 않고 그렇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거 되게 사람 심리가 비슷한가 봐요. 뭐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면 그거에 안 좋은 점을 자꾸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 맞아 이런데 진정한 음악을 하려면 이런 거에 얽매이면 안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근데 콩쿨 나가서도 자기 음악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콩쿠르를 많이 나가셨잖아요. 네. 근데 콩쿠르를 해보니까 분명히 얻는 게 네. 있잖아요.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콩쿨 할 때 너무 괴롭죠. 음. 그 콩쿨 과정도 너무 힘들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과정이 힘들고 막 이렇게 빡세고 저를 막 끝까지 밀어붙이고 이랬던 것들이 제가 프로페셔널 연주자의 삶에서 봤을 때 네. 이게 과연 진짜 힘든 것이었었나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때가 제일 안전했던 거예요. 그때는 아직 정글에 안 나왔던 네.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콩쿨이라는 틀 안에서 이제 뭔가 사람들이 다 봐주잖아요. 어쨌거나 관심, 어텐션을 네. 봐주고 네. 1차부터 뭐 파이널까지 모든 사람들이 같이 팔로우를 하면서 이제 나의 입장을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네. 연주자의 삶으로 돌아오면 제가 뭐 만약에 이번에 한국에서 투어를 엄청 빡빡했어요. 일정이 하루 쉬고 그러니까 4번의 콘서트를 일주일 안에 다 하는 네. 공연이었기 때문에 빡빡한데 이제 제가 또 바로 돌아가서 라인가우 페스티벌에서 모차르트 전곡 협주곡을 연주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짤츠부르크에 가서 카메라타 짤츠부르크랑 연주를 하는데 그러니까 리허설을 하는데 네. 그분들은 혹은 거기에 있는 관객들은 제가 한국에서 뭘 하고 왔는지는 모르죠. 그렇죠. 모르고 네. 관심도 없고 뭐 나는 너 처음 보러 왔고 음.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보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거기서도 베스트를 보여줘야지 이게 제가 뭐 다시 초청을 받던지 이런 그런 길이 바뀌는 거잖아요. 모든 연주 하나하나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콩쿠르에서 그런 훈련이 없었다면 어떤 보호된 그런 상황 안에서 없었다면 이거는 못 버텨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끝까지 끌고 나가는 인내심이라던가 네. 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훈련한 것 같아요. 네. 아까 정글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런 걸 실감을 하세요? 이거 정말 프로 연주자의 세계는 정말 정글이죠. 정글이구나. 맞아요. 네. 실감하죠. 왜냐하면 저는 또 요즘에 물론 한국의 위상이 너무 높아지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네. 그 영화도 그렇고 뭐 그쵸. 가수들도 네. 그렇고 정말 유럽에서 핫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클래식 음악은 유럽이 본고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위상이 아주 높아졌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인 음악가로서 클래식 음악은 아직까지도 유럽이 본고장이고 이제 그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아서 네. 한국인 음악가로서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더 이제 책임감을 가진다고 할까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도이치 그라모폰 계약을 한 것도 이제 독일의 정말 도이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독일의 전통적인 레이블에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뭘 보고 계약을 했을지 지금 첫 걸음에 가장 이제 이목이 집중이 될 텐데 네. 그래서 앞으로 하는 연주들이 정말로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의 길을 어떤 식으로 열어줄지에 대해서 방향이 생기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레퍼토어 정할 때도 그렇고 콘서트를 이제 컨펌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고심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매니저님도 있고 뭐 동료 음악가들도 있고 많이 있어서 물론 엄청 많이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정글은 정글이죠. 제가 결국에는 무대에 나가서 연주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유럽의 청중들과 교감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공연 하나하나가 다 어떤 시험대에 선다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시험대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음악가로서 사는 그 모멘트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대에서의 그 순간들이. 그러니까 그게 그냥 삶이자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그 인생의 길을 바꿀 수 있으니까. 공연장이 일터이고 그런 거죠. 맞아요. 네. 요즘은 노래는 안 하세요? 그냥. 네. 요즘 노래는 끊었어요. 악기로 워낙 노래를 많이 해서. 그러면 클래식 음악 이제 연주하시는 거 말고 뭐 다른 뭐 취미 생활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으세요?
취미는 제가 옛날에 굉장히 많았어요. 취미 생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대학교 때 네. 학창 시절 대학교 들어가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예원학교 예고 서울예고로 나왔는데 네. 다 예술하는 미술, 발레, 음악 이렇게 하는 친구들만 그죠. 있다가 네. 이제 서울대학교 딱 들어갔는데 그 교양 수업이나 이런 데서 네. 다른 학과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네. 너무 그 대화 주제가 다르고 그리고 뭐 그냥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동아리 활동을 엄청 했죠. 뭐 하셨어요? 1학년 때 1학년 때 제가 독특한. 네. 네. 1학년 때 바둑 동아리를 네. 해서 바둑을 되게 잘 두신대요. 아니 잘 듣는 건 아닌데 네. 좋아해서 네. 네. 어렸을 때 바둑을 했어서 이제 바둑 동아리를 가입을 하러 갔는데 네. 진짜 신입생이잖아요. 음대 네. 신입생. 정말 희귀한 신입생이 왔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 동아리에서는. 전혀 네. 바둑은 맞아요. 전혀 예상하지 네, 못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일단 여자 학생이 잘안 없어요. 오는, 예. 네. 그래서 갔는데 다들 그 남자 선배들이 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번 딱 쳐다보고 그래서 바둑을 두더라고요. 네.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요. 설마 잘못 찾아왔나? 뭐 이런. 그래서 네. 뭐지? 이 동아리 쉽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자 후배기도 하고 되게 거의 유일한 그 여자 멤버였고 그래요. 그리고 음대도 아무도 없었어요. 네. 네, 음대생들도 아무도 없어서 주로 물리학과가 많았고요. 그렇구나. 네, 아니면 막 수학과. 아. 네, 그리고 막 심지어 물리학과 어떤 선배는 프로 바둑 기사였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또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으니까. 프로 바둑 기사한테. 그쵸. 예. 네. 그 프로 바둑 기사 오빠한테 특훈도 받고 왜냐면 저희가 또 무슨 대회 같은 거를 네. 동경대 교류전이라고 아. 동경대랑 서울대랑 이제 같이 그 네. 교류를 하면서 뭐라고 하죠? 경기를 하는 게 네. 있었는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동경을 가서 동경대에서 이제 교류전을 하고 근데 네. 이제 여장이라고 이제 여자들이 하는 그 여자 멤버들끼리만 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여자들이 아무래도 기력이 약하니까 같이 별로 붙여놓거든요. 없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여장 대표로 나가니까 이제 네. 특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그 명예를 채취시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 프로 오빠한테 엄청 선배한테 배웠죠. 그래서 굉장히 나가서 어려웠어요. 이기셨어요? 한 번 이기고 한 네. 번 지고 너무 잘 두더라고요. 동경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잘 둬서 정말 네. 그 움직임 없는 그 얼굴 있잖아요. 네, 포커 페이스. 페이스 완전히. 네. 그래서 굉장히 쫄았었던 기억이 네. 나요. 네. 원래 바둑을 좀 하셨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기원을 다녔었는데 그때 제가 사실 엄청 정말 너무 좋아해서 연습도 안 하고 바둑하고 그 기원에만 다녔었어요. 그때 너무 바이올린을 빠져가지고. 배울 때도. 네. 초등학교 때.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는 이제 학원이다 보니까 급수가 이름이 쫙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걸려 있는데 거기 이름 몇 급까지 그러니까 막 올리셨어요? 20몇 급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저 이렇게. 위에 올라가기. 맞아, 저 위에 올라가고 가는 거 싶어서. 좋아하시니까. 음도 높은 음 가지고 좋아하시니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맨날 그걸 올려야 되니까 그걸 몇 번을 이겨야 올라가고 그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많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울렸어요, 사실 그때. 다른 네, 아이들. 맞아요. 잔인하게 막 짓밟고 막. 잔인하게 두는 게 진짜 제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 되게 죄를 많이 승부욕이- 저질렀더라고. 승부욕이 많으셨나 보다. 그래서 제 동생도 같이 네. 다녔었거든요, 여동생도.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얄미웠다고. 아.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데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당연히 네. 기력이 딸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하나도 안 봐줬던 거죠. 그래서 너무 얄미웠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몇 급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급수로는 4급까지 갔었는데. 네. 근데 뭐 잘 두셨네요. 어렸을 네. 애들이랑 두는 거라 가지고 다르죠. 그래도요. 네. 지금은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네. 네. 그렇죠. 옆에 상대가 없어도 이제 인터넷으로 할 수 다 있으니까. 가능하죠. 네. 네.
그러면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취미 활동을 계속하고 계시네요. 아, 가끔 해요, 가끔. 네. 너무 그것도 머리 쓰는 맞아요. 그거라서 네.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 뭔가 비우고 싶을 때, 그럴 때 정말 그것만 생각해야 되거든요. 수익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네. 다른 네. 생각을 하면은 안 돼요. 네. 되게 매력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바둑 같이 뒀던 그 친구들은 혹시 요즘 음악회 보러 오나요? 아, 바둑부 친구들도 제가 많이 전도했어요. 아, 그래요? 그분들은 네. 또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네. 너무 먼 그런 그 네, 문화니까. 네. 근데 이제 많이 전도했죠. 그분들은 이제 별 생각 없이 친구가 이제 티켓 줘서 왔는데 네. 그때 제가 금호에서 이렇게 몇 번 연주를 네.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왔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막 입이 이렇게 떡 벌어져가지고 그런 라이브 연주를 처음 보니까 이제 와, 이런 거구나. 연주회가 음악이 그리고 이렇게 지겹고 막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네. 7살 때 느끼셨던 걸 이제 친구분들이 막 울고 이러지 않을까요? 아, 울진 않더라고. 포커페이스여가지고. 집에 가서 울었을 거예요. 분명히. 또 바둑하고 이렇게 통하는. 와. 뭔가 왜 음악이 되게 수학적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또 바둑이랑 통하는 데가 있는 것 같기도. 하나는 네. 완전 감정을 그냥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거고 음. 음악은 되게 어떤 감정 표현이 많은 장르인데 재밌다. 그러니까 근데 음의 어떤 음률이나 이런 건 되게 수학적인 원리랑 관계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악기 예. 자체도 악기도, 굉장히 예. 과학적인 그쵸. 모든 황금 예. 비율 이런 네. 것들로 다 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음을 만드는 것 자체도 음정 자체도 다 수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랑 이렇게 바둑이랑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 적은 딱히 없긴 한데 네. 그래도 바둑을 그러니까 하면서 그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나요? 그런 네.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어느 상황에서도 사실은 음악가들이 감정적이긴 하지만 네. 그 감정을 다 무대에서 다 그거를 그냥 풀어놓으면 이게 연주다 보니까 이게 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끊임없이 정말 음. 그 뭐라고 하죠? 템포라던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어떤 구조적인 이것들 네, 잘 파악하고 네. 연주를 해야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네. 이게 그 순간순간 당연히 감정적으로 어떤 영감이 오기도 하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또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이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바이올리니스트가 안 되셨으면 뭘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바둑도 제가 그렇게 잘 두진 못해가지고 바이올린 안 했으면 모르겠어요. 뭘 했을지. 딱히 잘하는 게 없어요. 아니 잘하는 게 많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AI랑 막 이렇게 바둑 그 대결을 하고 계셨어요. 알파고랑 막 알파고였나요? 맞아요, 알파고. 아니 그러니까 바둑을 하셨다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곡을 마지막 세 번째 곡을 세 번째 곡 또 소개를 해주세요. 네. 네, 세 번째 비에니압스키. 곡은 베니압스키 폴로네이즈 화려한 폴로네이즈라는 곡인데요. 네. 베니압스키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폴란드의 정말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고 이 곡은 원래는 항상 제가 이 곡을 음반의 첫 트랙으로 넣었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이 폴로네이즈라는 댄스가 민속 춤인데요. 폴란드에 이 폴로네이즈로 항상 그 댄스 파티 프롬을 폴란드에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무대를 열 때 이 곡을 하는 거죠. 네. 오늘은 네. 마지막으로 네. 무대를 닫을 때 네. 쓰지만 네. 그래서 이 곡 사실 한국에서는 막 그 샴푸 광고 이런 데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들어보고 싶다.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그 특유의 리듬을 좀 귀 기울여서 네. 들어봐 주세요. 네. 비에니압스키의 화려한 폴로네이즈.
비에냐프스키의 화려한 폴로네이즈였습니다. 네, 어디서 하신 거예요? 아, 이거는 2016년 몬트리올 콩쿠르에서 했던 실황 영상이에요. 네, 네. 2차 영상이고, 네, 그때 뭐 반주, 그러니까 콩쿠르의 특징은 또 거기에서 지정해주는 반주자랑 처음 해야 되는 그렇구나. 그런 미션이 네. 또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필립이라는 반주자를 처음 만나서 이제 네. 했었는데 특히 이런 곡은 밀당이 많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성향이 맞는 사람이랑 하면 너무 편한데 네. 아니면 또 불편한 그런 곡인데 아. 또 다행히 그 필립이란 친구랑 아주 잘 맞아서 그 후로도 연주를 몇 번 같이 했었어요. 아, 미국에서도. 그렇구나. 네. 네.
콩쿨이 맺어준 네. 인연이에요. 어. 네, 청중들의 굉장히 환호가 네. 굉장히 뜨거운 반응. 네, 네. 이 곡도 이번 음반에 네. 실려 있는 네. 네. 곡인 이게 거죠. 다 이렇게 네. 좀 들어보니까 네. 익숙한 곡들이고 그래서 네. 앨범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어렵지 네. 않고. 맞아요. 네. 쉽게 이제 그 와닿을 수 있는 네. 그 많이 알려진 그 멜로디들도 있고 그리고 음. 또 워낙에 노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따라가기 쉬운 그런 네. 음악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흥얼흥얼 따라서 이렇게 멜로디 따라서 하고 네. 싶은데 음. 높은 음이 안 나와요. 아, 오늘 김봄소리 바이올리니스트랑 네. 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네. 앞으로 또 뭐 계획들이 많이 잡혀 있으신 거죠? 어떤 네. 이번에 이제 한국 투어 마치고 바로 짤츠부르크로 가서 짤츠부르크에 있는 카메라타 짤츠부르크라는 그 단체와 함께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전곡을 라인가우 페스티벌에서 연주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스티벌을 이제 좀 네. 정상적으로 맞아요. 하는 여름 거네요? 페스티벌들이 네. 지금 다 이제 확정이 돼서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독일이 지금 확진자 수가 훨씬 엄청나게 줄어서 거의 한국 수준이거든요. 아, 네. 원래는 몇만 명씩 나왔다가 네. 그래서 지금 다 그 페스티벌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네. 스위스에서 하는 페스티벌들도 다 이제 진행될 예정이라서 제가 이번에 라인가우 페스티벌에서는 상주 음악가로 있어서 네. 9개 공연을 해요. 아, 네. 그래서 그 여름 내내 공연을 할 거고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모차르트 공연. 그 다음에는 이제 로얄 필하모닉 네. 오케스트라 그 영국에 있는 그 오케스트라가 와서 같이 이제 차이콥스키 협주곡 연주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챔버 음악으로 연주를 하고 마지막 공연은 테네브리 콰이어라고 이것도 영국에 있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네. 콰이어거든요. 거기랑 같이 이제 바흐의 음악을 연주할 건데 어. 이제 콰이어들은 코랄을 연주하고 네. 저는 바흐의 소나타 파티타를 연주하고 네. 이제 같이 이거를 하는 무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네. 거기 그 장소가 굉장히 수도원이고 어. 뭔가 영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아주 특별한 그런 공간이어서 네. 그 안에서 콰이어가 네 파트로 나눠서 네, 1, 2, 네. 3, 4 이렇게 아. 나눠서 저는 중간에 있고 네, 콰이어는 네. 이렇게 있고 관객들은 그 더 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이한 그런 구성의 음악회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영국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라인가우 페스티벌. 라인가우 페스티벌. 네, 지금 그 상주 음악가로 네, 그 프로그램들을 네. 다 만들었고. 근데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시면 그 레퍼토리도 막 네. 계속 다른 곡하고 하는데 혹시 이거 하다가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 때는 없으세요? 많죠. 네. 특히나 안보를 해서 연주를 하는 것들은 항상 그런 위험이 있는데 네. 그 어떡하지 하면 바로 까먹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연습을 엄청 하죠. 그런 의심이 들면 바로 그쵸. 네. 이게 잘 외워졌어도 순간 이렇게 돌아갈 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몰입을 하려면은 연습을 그만큼 그런 의심이 안 들도록 그래서 사실 연습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죠. 그게. 네. 그러니까 예전에 공부를 마친 곡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연습을 맞아요.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마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앞으로 어떤 연주자가 되고 싶으세요? 앞으로 어떤 연주자? 저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늘 고민을 하는데 네. 그 딱 해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고 싶으냐에 대한 질문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매번 생각이 바뀌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소통하고 제가 제일 잘 효과적으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다른 예술들이 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제가 어디 가서 뭐 프렌치 사람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겠어요. 네. 러시안이나 네. 제가 영어밖에 할 줄 모르는데 근데 이제 정말 음악이라는 랭귀지로 그분들과 정말 많은 세계 여러 컨티넨트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저는 너무 축복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이것들을 더
정말 내가 사는 내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열심히 저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야겠죠. 네. 그래야 이제 음악가로서 이유가 있으니까요. 음,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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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 씨와 함께 네. 얘기를 나눠봤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예,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네. 봄소리라는 이름처럼 어. 네, 사람들한테 정말 희망을 주고 네. 그런 좋은 음악을 계속 해 나가시기를 네, 네.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